정말 아니에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수갑을 찬 지은이 경찰차 뒷좌석에서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20살 소녀가 1살 동생 분유값을 벌기 위해 아기를 숨긴 채 대리운전을 하다가 재벌 회장의 차 대시보드에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발견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진이 거기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회장의 조카는 필사적으로 이 진실을 숨기려 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한 기운을 전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반지하 방에서 지은이 1살 우진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분유통을 거꾸로 털어도 바닥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지은은 물을 많이 탄 묽은 분유를 젖병에 담아 우진의 입에 물렸습니다. 우진아, 조금만 참아. 누나가 돈 벌어올게. 우진이 젖병을 빨며 지은을 올려다봤습니다. 똘망똘망한 눈이 지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철문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쾅쾅쾅. 한지은 씨, 나와요. 주인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자 아주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밀린 월세 안 주면 짐을 밖으로 빼겠어요. 알겠어요? 아주머니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제발이요. 지은이 두 손을 모으며 사정했습니다. 며칠이 아니라 3개월이야. 더 못 기다려. 아주머니가 문을 쾅 닫고 올라갔습니다. 지은은 한숨을 푹 쉬며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분유값도 없는데 월세는 어떻게 구할까요? 지은은 옷장에서 낡은 패딩 점퍼와 두꺼운 담요를 꺼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 김미영 명의로 된 대리운전 앱에 로그인했습니다. 미영 언니 미안해. 또 계정 빌려 쓸게. 지은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우진을 담요로 꽁꽁 싸서 안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한편 시내 최고급 유흥가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술집 웨이터 2명이 인사불성이 된 남자를 부축해 나왔습니다. 강 회장님, 정말 많이 드셨네요. 웨이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강동철 회장은 고개를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습니다. 지은아, 내 새끼, 어디 갔니? 강동철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웨이터들이 강동철을 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대리기사 불러드릴게요. 웨이터가 스마트폰을 꺼내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지은의 폰에 배차 알림이 떴습니다. 지은이 재빨리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진아, 가자. 지은이 우진을 꽉 안고 빗속을 뛰어갔습니다. 고급 세단 앞에 도착한 지은은 숨을 고르며 차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조수석 등받이를 최대한 뒤로 젖혔습니다. 그리고 잠든 우진을 조수석 시트 깊숙이 눕혔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우진 위에 덮어 마치 짐꾸러미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누나가 금방 올게. 조용히 자고 있어. 지은이 우진의 볼에 살짝 입을 맞추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조수석의 불룩한 패딩 덩어리를 힐끗 봤습니다. 저게 뭐예요? 웨이터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짐이에요. 개인 물건이라서요. 지은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웨이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은이 룸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했습니다. 강동철 회장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저택으로 가시는 거죠?
지은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강동철이 몽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의 손끝이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동을 걸고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수석 패딩 아래에서 우진이 꼼지락거리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라며 기어 변속하는 척 오른손으로 패딩을 토닥였습니다. 쉬, 조용히 해야 해. 다행히 우진이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어지며 차창을 때렸습니다. 와이퍼가 바쁘게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지은이 엑셀을 밟아 차를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내 새끼, 미안해. 강동철이 잠꼬대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것에 깜짝 놀라 백미러를 쳐다봤습니다. 강동철은 악몽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어디 갔지? 내가 지키지 못했어. 강동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왜 자신과 같은 이름을 부르는 걸까요?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차는 빗길을 뚫고 고속도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질주하는 헤드라이트가 길을 밝혔습니다. 지은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조수석의 우진을 지켜봤습니다. 우진아, 조금만 더 참아. 누나가 꼭 우리 살 길 찾을게.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이 고요한 차 안을 채웠습니다. 강동철의 잠꼬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 용서해라. 너를 지키지 못해서. 지은은 뭔가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구체적인 이름과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당장 생계가 더 급했습니다. 차는 어둠을 가르며 한성그룹 저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차체가 안정되었습니다. 지은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조수석 패딩 속 우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의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습니다. 지은이 뻐근한 목을 돌리다가 대시보드 쪽을 무심코 바라봤습니다. 각종 화려한 장식품들 사이에 이질적인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지은의 시선이 그 사진에 고정되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베네 저고리에는 작은 꽃무늬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스쳤습니다. 보육원을 나올 때 챙겼던 앨범 속 자신의 돌사진이었습니다. 똑같은 베네 저고리, 똑같은 꽃무늬 자수. 설마. 지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배경에 있는 낡은 풍금까지 기억에 있는 것과 일치했습니다. 아이의 표정, 손가락 모양, 모든 것이 자신의 사진과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사진을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 앱을 켜고 대시보드 사진을 확대해서 찍으려 했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뒷좌석에서 강동철이 몸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급히 주머니에 휴대폰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조수석 패딩 밑에서 우진이 답답한 듯 소리를 냈습니다. 우진이 칭얼거리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지은은 급히 오른손으로 패딩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쉬. 아가,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때마침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뒷차가 신경질적으로 빵빵거렸습니다. 지은은 당황하여 급하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조수석의 패딩이 들썩거렸습니다. 지은은 식은땀을 흘리며 백미러로 강동철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운전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만 대시보드의 사진과 백미러 속 강동철의 얼굴을 오갔습니다. 왜 이 회장님 차에 내 사진이 있지? 혹시 우리 부모님을 아실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비슷하게 생긴 아이 사진일 거야. 세상에 닮은 사람 많다고 했잖아. 지은이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설렘이 올라왔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렸습니다. 목적지 100m 앞입니다. 어느새 거대한 철제 대문이 보였습니다. 한성그룹이라는 금색 글자가 대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 안에 내 진짜 가족이 있을까?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차는 으리으리한 저택의 대문을 통과했습니다. 현관 앞에 차를 세운 지은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시보드의 사진이 지은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철제 대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지은은 저택의 현관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지 않은 채 뒷좌석 문을 열기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강동철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강동철은 술 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차 밖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몸이 앞으로 기우뚱했습니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려는 강동철을 지은이 반사적으로 부축했습니다. 강동철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지은의 오른손 팔목과 손등을 강하게 움켜잡았습니다. 그때 현관의 밝은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주변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지은의 오른손 손등에 있는 붉고 쭈글쭈글한 화상 흉터가 조명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강동철에 풀려있던 눈동자가 흉터를 발견하는 순간 커졌습니다. 술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초점을 찾은 눈으로 지은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이게... 강동철이 숨을 헐떡이며 지은의 손을 자신의 눈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더 자세히 확인하려는 듯 만지려고 했습니다. 아파요. 지은은 강동철의 악력과 뜨거운 시선에 공포를 느꼈습니다. 손을 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수석에서 으앙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우진이 답답해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 아기가 있나? 강동철이 놀라며 조수석 쪽을 쳐다보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택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와 경호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민재가 소리치며 지은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지은은 뒤로 밀려나면서도 차 안의 우진이 걱정되어 운전석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강동철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지은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 손등에 흉터가... 강동철이 말을 잇지 못하고 헉헉거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군요. 강민재가 강동철을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은은 정체가 탄로날까봐 급히 운전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조수석에 패딩 뭉치를 끌어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진이 패딩 속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지은이 큰 소리로 외치고는 우진을 품에 안고 대문 밖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뒤쫓으려 했지만 강민재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놔둬. 어차피 대리기사 신상은 다 나와 있어. 강민재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도망가는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동철을 내려다봤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강민재가 강동철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민재야, 저 아이, 손등에 흉터를 봤니? 강동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흉터요? 어둠 속에서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강민재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강동철은 고개를 저으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15년 전 잃어버린 손녀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화로운 침실에서 강동철이 지끈거리는 머리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숙취로 온몸이 무거웠지만 어젯밤 보았던 손등의 흉터가 생생했습니다. 차 안에서 들린 아기 울음소리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동철이 침대 옆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박 실장, 당장 와. 5분도 안 되어 박 실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박 실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젯밤 내 차 블랙박스 실내 영상, 당장 가져와. 강동철이 다급하게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실장은 신속하게 메모리 카드를 가져와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강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마스크를 쓴 운전자가 조수석의 짐을 잡고 쓰다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신호 대기 중 패딩이 움직이자 운전자가 토닥이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동시에 아기의 옹알이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차 안에 아기가 있었어. 강동철이 화면에 얼굴을 바짝 댔습니다. 이어서 운전자가 대시보드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손등과 사진을 번갈아 보며 입을 틀어막고 우는 모습까지 선명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손녀 사진을 보고 울고 있어. 강동철이 화면을 일시 정지시키고 지은의 손등 흉터를 최대로 확대했습니다. 붉고 쭈글쭈글한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틀림없어. 15년 전 그날 생긴 흉터야. 강동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의구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애를 숨겨서 탔지? 내 사진은 왜 찍었고? 강동철은 과거에 돈을 노리고 접근했던 가짜 손녀들을 떠올렸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정교한 계획을 세워 접근했던 사기꾼들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모니터 속 지은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인데요. 박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박 실장, 이 기사 찾아내. 아주 조용히 말이야. 강동철이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리운전 회사에 확인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동철은 모니터 속 지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진짜이길. 또 가짜라면. 강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보안팀장이 작은 기계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강동철과 박 실장의 대화를 모두 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안팀장이 재빨리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30분 후 강민재의 사무실. 문자를 받은 강민재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노망난 늙은이가 기어이 꼬리를 잡았군. 강민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회장보다 먼저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계집애를 내 앞에 데려와. 강민재가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재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본격적인 추격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한성그룹 저택으로 배차된 기사 정보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담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30대 여성 김미영 씨로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10-3456-7890입니다. 박 실장이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실장은 곧바로 김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박 실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민재는 불법 흥신소 직원 3명을 불러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미영이라는 여자 집부터 털어. 빨리 움직여. 흥신소 직원들이 김미영의 주소를 확인하고 출발했습니다. 1시간 후 김미영의 집 앞. 덩치 좋은 남자들이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김미영 씨 계세요? 문이 열리자 3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김미영은 갑자기 나타난 덩치들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 김미영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남자가 발로 막았습니다. 계정 빌려준 거 불법인 거 알지? 콩밥 먹기 싫으면 실제 운전자 주소 대. 흥신소 직원이 협박하며 말했습니다. 김미영은 무서워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데요. 김미영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바로 경찰서 끌고 간다. 어서 말해. 다른 직원이 김미영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김미영은 결국 울면서 항복했습니다. 알겠어요. 말할게요. 김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지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지은이가 생활이 어려워서 제발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김미영이 울며 사정했습니다. 흥신소 직원들은 종이를 받아들고 곧바로 나갔습니다. 정보를 받은 강민재는 차를 몰고 지은의 동네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반지하 방에서는 지은이 우진을 안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간밤의 일이 자꾸 떠올라 일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진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지은이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낡은 철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우진의 귀를 막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강민재가 구둣발로 좁은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곰팡이 냄새에 코를 막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구세요? 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요? 지은이 우진을 등 뒤로 숨기며 소리쳤습니다. 강민재는 방구석에 놓인 분유통을 발로 찼습니다. 텅 빈 통이 덜그럭거리며 굴러갔습니다. 애 데리고 몰래 대리 뛰는 게 너지? 강민재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이 아무 말 못하고 떨기만 하자 강민재는 지은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회장님 꼬셔서 한탕하려고 했나? 강민재가 지은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지은은 강민재의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나가세요. 경찰 불러요. 강민재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경찰서지? 여기 아동학대 및 명의도용범이 있어. 가짜 전화였지만 지은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우진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신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지은이 강민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습니다. 강민재는 전화를 끊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말 잘 들을 수 있겠어? 지은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이 지은의 등 뒤에서 칭얼거렸습니다. 강민재는 명함 한 장을 지은에게 던져줬습니다. 연락할 때까지 쥐 죽은 듯이 있어. 알겠나?
강민재가 방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들었습니다. 한성그룹 전무 강민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다녀간 후 지은은 공포에 질려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기저귀와 분유통, 자신의 옷가지를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언제 또 찾아올지 몰랐습니다. 우진아, 우리 다른 데 가자. 지은이 우진을 업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입장료 8,000원이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찜질방 구석에 자리를 잡은 지은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젯밤 본 대시보드의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어. 지은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로 가서 한성그룹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성그룹입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비서실로 연결해 주세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용건이신가요?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재가 미리 손을 써둔 상태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용건은 받지 않습니다. 상담원이 차갑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직접 저택으로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진을 업고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1시간 후 한성그룹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지은을 막아섰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께 꼭 전해드릴 말이 있어요. 지은이 사정했습니다. 전무님 지시사항입니다. 돌아가세요. 경비원이 지은을 밀어냈습니다.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저택 앞이지? 아기 뺏기고 싶어? 지은은 소스라치게 놀라 주위 CCTV를 쳐다봤습니다. 강민재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그땐 진짜 시설로 보낸다. 강민재의 협박에 지은은 주저앉았습니다. 우진이 등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회장실에서는 박 실장이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계정주 김미영은 연락이 두절이고 실제 기사는 찾을 수 없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강동철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는데 내가 헛것을 본 건가? 강동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강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 수법입니다. 흉터 분장하고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꽃뱀들 말입니다. 강민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강동철은 강민재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흉터를 분장으로? 강동철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비슷한 수법에 당한 재벌들이 꽤 있답니다. 강민재가 거짓 정보를 더했습니다. 강동철은 실망감에 대시보드 사진을 떼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술병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진이 고열로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의 건조한 공기와 먼지 때문에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누나가 있어. 지은이 우진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지은은 패닉에 빠져 우진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녘 우진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우진을 업고 미친 듯이 뛰어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기가 숨을 못 쉬어요. 지은이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우진을 진찰하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성 폐렴입니다.
당장 입원해서 집중 치료 안 하면 위험해요. 의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입원 보증금과 검사비로 200만 원을 먼저 수납해 주세요.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는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제발 입원 먼저 시켜주세요. 돈은 꼭 갚을게요. 지은이 원무과 직원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보호자분, 규정상 안 됩니다. 다른 병원 가보세요. 직원이 난처해하며 거절했습니다. 지은은 병원 복도 바닥에 앉아 우진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우진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우진아, 안 돼. 누나를 두고 가면 안 돼. 지은이 우진의 볼에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화장실에 붙어 있는 신장 매매 스티커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강민재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이 구겨져 있었지만 전화번호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번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전화했네? 강민재가 비릿하게 웃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시키는 거 뭐든 할게요.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내일 저녁 우리 호텔에서 연회가 있어. 거기서 청소 좀 해. 강민재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기는요? 맡길 데가 없어요. 지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데리고 와. 대신 내 눈에 안 띄게 창고에 처박아둬. 알았어? 강민재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이 비굴하게 대답했습니다. 30분 후 강민재가 병원비를 대납했습니다. 우진은 급히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링거를 맞으며 잠들었습니다. 지은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아, 누나가 미안해. 누나가 무능해서. 지은이 유리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한성그룹 호텔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보였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일만 참자. 우진이를 위해서. 지은이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은은 병원에 사정을 말하고 우진을 잠시 데리고 나왔습니다. 우진은 아직 열이 있었지만 링거 치료로 많이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지은이 우진을 포대기로 꽁꽁 싸서 안고 호텔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뒷문에서 기다리던 강민재의 부하가 지은을 맞았습니다. 이리 와. 늦었잖아. 부하가 지은을 VIP 대기실 구역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도 곳곳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하가 헐렁한 청소복과 마스크를 던져줬습니다. 이걸로 갈아입고 복도랑 대기실 닦아. 손님들 오기 전에 끝내야 해. 부하가 지시했습니다. 그때 강민재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애는 저기 비품실에 넣어두고 문 닫아. 소리 안 나게 해. 강민재가 구석진 비품실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은 먼지 쌓인 비품실 구석에 포대기를 깔고 잠든 우진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금방 올게, 아가. 조용히 자고 있어. 지은이 우진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지은이 비품실 문을 살짝 열어두려 했지만 강민재가 쾅 닫아버렸습니다. 문 열어두면 안 돼요. 아기가 답답해해요. 지은이 간청했습니다. 시끄러워. 어서 일 시작해. 강민재가 지은을 밀쳤습니다. 지은은 대걸레를 들고 VIP 대기실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빨리 뛰었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강민재는 무전을 받았습니다. 회장님 도착 10분 전입니다. 강민재가 주위를 살피더니 대기실 의자에 걸린 고급 재킷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의 여벌 재킷이었습니다. 강민재는 자신의 지갑을 꺼내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소 중인 지은을 불렀습니다. 야, 너. 여기 재킷 좀 옷걸이에 제대로 걸어놓고. 강민재가 재킷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지은이 대답하고 대걸레를 내려놓은 뒤 재킷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강민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기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지은이 재킷을 들어 올리는 순간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피곤하실 텐데 잠시 쉬시죠. 박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당황하여 재킷을 들고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동철이 지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동철은 마스크를 쓴 지은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멈칫했습니다. 누구지? 강동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때 문 뒤에서 강민재가 뛰어들어오며 과장된 몸짓으로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 뭐야? 지금 회장님 옷 뒤지는 거야? 강민재의 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강민재의 고함에 강동철과 박 실장, 경호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은에게 쏠렸습니다. 지은은 놀라서 재킷을 떨어뜨릴 뻔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에요. 걸어두라고 하셔서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재는 지은에게 달려들어 손에 들린 재킷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어디서 거짓말을 해? 강민재가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자신의 지갑을 보란 듯이 꺼냈습니다. 이거 내 지갑이잖아. 회장님 옷에 숨겨서 훔쳐가려고 했지? 강민재가 지갑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지은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전 모르는 일이에요. 지은이 손을 젖으며 부인했습니다. 강민재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지은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아, 놔주세요. 지은이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마스크와 모자가 벗겨졌습니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 실장은 지은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얼굴. 블랙박스 영상 속 그 여자다. 박 실장이 속으로 경악했습니다. 이 여자 며칠 전부터 회장님 주변 얼쩡거리던 그 꽃뱀입니다. 강민재가 강동철에게 보고했습니다. 지은은 억울함에 눈물이 터지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저 진짜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지은이 강동철에게 호소했습니다. 강동철은 지은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일단 얘기 좀 들어보자. 강동철이 한 발 물러서려 했습니다. 강민재는 초조해하며 막아섰습니다. 회장님, 이런 잡범말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힌 비품실 문 너머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앙! 우진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강동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 소리, 그날 차에서 들었던. 강동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재가 혀를 차며 비품실 문을 발로 찼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먼지투성이 구석에서 우진이 울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열이 있는 상태라 얼굴이 빨갰습니다. 보십시오. 애까지 데려와서 동정심 유발하려는 수법입니다. 강민재가 강동철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결박을 풀려고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우진이한테 손대지 마. 지은의 절규가 대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동철은 우진과 지은을 번갈아 보며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재는 강동철의 귀에 대고 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조사해보니 이 여자 회장님 손녀인 척하려고 흉터까지 조작했답니다. 강동철이 충격을 받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흉터를 조작해? 강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재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네, 일부러 담뱃불로 지져서 비슷하게 만들었답니다. 아주 악질입니다. 강민재가 혀를 찼습니다. 강동철의 눈빛이 순식간에 배신감과 분노로 변했습니다. 내 손녀의 아픔까지 이용해? 이 나쁜 년이. 강동철이 주먹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강민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강동철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사진. 차에 있던 사진 말이에요. 지은이 애원했습니다. 강동철은 지은에게 다가가며 고함쳤습니다. 닥쳐라. 내 앞에서 사라져. 강동철이 분노로 몸을 떨며 비틀거렸습니다. 박 실장이 강동철을 부축하며 지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 흉터는 절대 조작된 게 아니었는데 박 실장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강민재가 너무나 딱딱 맞게 상황을 주도하는 것에 강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강동철은 지은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경찰 불러. 다시는 내 눈에 안 띄게 해. 강동철이 소리쳤습니다. 지은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강민재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경찰들에게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5분 후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현행 절도범입니다. 증거물 여기 있습니다. 강민재가 자신의 지갑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경찰이 지은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지은이 발악했습니다. 우진아, 우진아. 지은이 아기 쪽으로 몸을 뻗었습니다. 다른 경찰이 우진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아동보호기관으로 인계하겠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우진이 놔주세요. 지은이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강동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텅 빈 대기실에 박 실장 혼자 남았습니다. 강민재의 행동을 주시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무님은 어떻게 지갑이 저기 있다는 걸 바로 알았지? 그리고 왜 저 여자가 블랙박스 영상 주인공이란 걸 숨기고 있지? 박 실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에서 지은은 수갑찬 손으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멀어져가는 우진을 바라보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우진아, 누나를 두고 가지 마. 지은의 절규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지은은 철창을 붙잡고 간수에게 사정했습니다. 제발이요. 동생이 아파요. 어디로 갔는지만 알려주세요. 지은이 철창을 흔들며 애원했습니다. 당직 경찰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아침에 조사 끝나면 알려줄 테니까. 당직 경찰이 지은을 무시하고 돌아섰습니다. 같은 시각 강동철의 회장실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강동철이 독한 위스키를 병째에 들이키며 괴로워했습니다. 감히 내 손녀 흉내를 내. 가짜 흉터라니. 강동철이 분노와 슬픔에 잠겨 물건들을 집어 던졌습니다. 유리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 실장은 조용히 회장실을 나와 보안실로 향했습니다. 보안실 직원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까 VIP 대기실 복도 CCTV 좀 봅시다. 박 실장이 요구했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전무님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삭제하라고 하셔서 지웠는데요. 직원이 머리를 긁었습니다. 박 실장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삭제? 사건 증거를 왜 삭제해? 박 실장이 강민재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꿨습니다. 박 실장은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직원에게 쥐어줬습니다. 이거 받고 입 다물어. 그리고 삭제된 데이터 복구할 수 있는 업체 연락처 내놔. 박 실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떨면서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박 실장은 밤새 운전하여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하드 디스크를 들고 갔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유치장의 지은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우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진아, 누나 미안해. 너만 없으면 누나는 뭘 위해 살아? 지은이 벽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지쳐서 잠이 든 지은의 꿈속에는 15년 전 보육원에 맡겨지던 날의 기억이 나타났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놓고 도망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할아버지가 널 지키지 못했어. 꿈속에서 들린 목소리였습니다. 잠에서 깬 지은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신의 손등 흉터를 문지었습니다. 이건 가짜가 아니야. 15년 전 그날 생긴 진짜라고. 지은이 허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포렌식 센터의 모니터에는 복구 완료라는 초록색 바가 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복구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강민재가 지은이 들어오기 전에 강동철의 재킷에 지갑을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함정이었어. 그렇다면 그 여자도 가짜가 아닐 수 있어. 박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박 실장은 차를 돌려 지은이 갇혀있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 경찰서 면회실에서 지은을 만났습니다. 지은은 하룻밤 사이에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도와주러 왔습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 실장이 지퍼백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짜라면 우진이도 찾고 당신 억울함도 풀어주겠습니다. 박 실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우진을 찾기 위해 머리카락을 뽑아줬습니다. 박 실장은 지은의 손등 흉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언제 생긴 겁니까? 박 실장이 물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박 실장은 그 흉터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래된 화상 자국임을 육안으로 확인했습니다. 가장자리가 자연스럽게 치유된 흔적이었습니다. 면회를 마친 박 실장은 곧바로 유전자 분석센터로 이동했습니다. 최단 시간으로 부탁합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박 실장이 긴급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6시간 동안 박 실장은 강동철의 상태를 살피러 저택에 잠시 들렀습니다. 강동철은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민재가 강동철의 서재에서 금고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 삼촌 약 챙겨드리러 왔어. 강민재가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 실장이 모른 척하며 강민재를 내보냈습니다. 강민재가 나가자 박 실장은 금고가 조작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유전자 분석센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검사 완료. 결과지 수령 요망. 박 실장은 심장이 터질 듯한 기분으로 센터로 차를 몰았습니다. 결과지를 받아든 박 실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박 실장은 봉투를 뜯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강동철 마이너스 한지은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 실장은 차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회장님 핏줄을 찾았어. 박 실장이 핸들을 내리치며 기뻐했습니다. 엑셀을 밟아 한성그룹 저택으로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신호등도 무시하고 달렸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박 실장은 자고 있는 강동철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십시오. 박 실장이 강동철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강동철은 짜증을 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뭐야? 나가라고 했잖아. 강동철이 술 냄새를 풍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박 실장은 강동철의 눈앞에 태블릿과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전무님이 회장님을 속였습니다. 박 실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강동철은 개슴츠레한 눈으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재가 지갑을 넣는 장면에서 술이 완전히 깼습니다. 이게 뭐야? 강동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결과지의 99.99%라는 숫자를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강동철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가씨가 맞습니다. 흉터도 사진도 모두 진짜였습니다. 박 실장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강동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내가 내 새끼를 도둑 취급하고. 강동철이 벽을 치며 자책했습니다. 그 어린 것을 감옥에 쳐넣고. 내가 죽일 놈이야. 강동철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강동철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경찰서로 가자. 내 손녀 데려와야 해. 강동철이 문 쪽으로 뛰어가려 했습니다. 박 실장이 강동철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가시면 안 됩니다. 전무가 눈치채면 아가씨가 위험해집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저 차가운 유치장에 내버려 두라고. 강동철이 박 실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모레가 주주총회입니다. 그때 한 방에 끝내야 합니다. 제가 뒤로 손을 쓰겠습니다. 박 실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동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겨우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눈빛이 독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내 손녀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데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강동철이 이를 갈았습니다. 강동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지은의 사진을 다시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곧 데리러 갈게. 조금만 참아라. 강동철이 사진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박 실장은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장님, 한성그룹 회장 명의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0분 후 유치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지은에게 통보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입니다. 경찰이 짧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어리둥절해하며 밖으로 나오자 경찰서 후문에서 박 실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제 동생은요? 지은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동생분은 제가 안전하게 데려왔습니다. 가시죠. 할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박 실장이 차문을 열어줬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한적한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동철의 비밀 별장이었습니다. 별장 거실에서 우진이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보모와 놀고 있었습니다. 열도 많이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지은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우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우진아, 괜찮아? 누나 왔어. 지은이 우진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우진이 지은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팔을 뻗었습니다. 누나. 우진이 옹알이로 말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말끔하게 차려입은 강동철이 걸어 나왔습니다. 술을 끊고 몸단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은 강동철을 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회장님, 저 진짜 안 훔쳤어요. 지은이 겁을 먹고 말했습니다. 강동철은 눈물을 흘리며 지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못 알아봐서 미안해. 강동철이 지은의 흉터난 손을 잡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지은은 멍하니 있다가 박 실장의 설명을 듣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15년 동안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가족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지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강동철은 지은을 안아주며 다독였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마라. 내가 다 해결하마. 강동철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불러봤습니다. 할아버지. 강동철은 우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동생이냐?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동철은 우진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내 손녀를 지켜준 고마운 녀석이구나. 강동철이 우진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창밖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 실장은 강민재의 몰락을 준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전문 의료진 2명이 도착해 강동철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강동철은 알코올 중독 금단 증상으로 손을 심하게 떨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의사가 경고했습니다. 강동철은 링거를 꽂은 채 고집을 부렸습니다. 안 돼. 내일 주총장엔 내 발로 걸어 들어갈 거야. 강동철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우진을 안고 들어와 강동철의 땀을 닦아줬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지은의 목소리에 강동철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고통을 견뎠습니다. 네가 있으니 참을 수 있다. 강동철이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박 실장은 강민재가 매수한 이사들의 명단을 가져와 보고했습니다. 이놈들은 사실 내 편이다. 강민재를 방심시키려고 내가 심어둔 첩자들이지. 강동철이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은 강동철로부터 지분 증여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지은이 걱정했습니다. 내 피가 흐르니 할 수 있다. 그리고 박 실장이 도와줄 거야. 강동철이 격려했습니다. 강민재는 지은이 석방된 사실을 모른 채 회장 해임안이 통과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측근들과 파티를 열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내일이면 한성그룹은 내 거다. 강민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강동철은 지은이 타준 꿀물을 마시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의료진은 강동철의 바이탈을 수시로 체크하며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주주총회에 입고 갈 정장을 입어보며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더 이상 가난하고 힘없는 소녀가 아닌 한성그룹의 후계자로서 눈빛을 연습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강동철은 휠체어에 앉아 연기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됐냐? 강동철의 물음에 지은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가요 할아버지. 검은 세단 행렬이 주주총회장을 향해 위풍당당하게 출발했습니다. 박 실장은 경호팀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강 전무 세력 진입 차단 준비. 드디어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많은 주주와 기자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강민재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표정에는 여유가 넘쳤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타까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강민재가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강민재는 강동철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과거 편집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강동철 회장은 심각한 알코올성 치매로 경영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강민재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주주들이 동요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하며 바삐 움직였습니다. 강민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회장 해임안에 대한 투표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민재의 말이 끝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회의장의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지은이 휠체어에 탄 강동철을 밀고 레드카펫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건 누구야? 보안팀 뭐해? 외부인을 막아. 강민재가 마이크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박 실장이 장악한 상태였습니다. 지은은 단상 아래 멈춰 섰습니다. 강동철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동철은 지팡이를 들어 강민재를 가리키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누가 치매라고? 장내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강민재는 뒷걸음질치며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강민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동철은 마이크를 뺏어들고 선언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 아이가 내 유일한 혈육 한지은이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강민재는 악에 받쳐 소리 질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절도 전과도 있어요. 강민재가 발악했습니다. 지은은 침착하게 강민재를 노려보며 박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박 실장이 방송실에 큐사인을 보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스크린에 호텔 CCTV 복구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강민재가 지갑을 재킷에 넣고 웃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주주들이 경악하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스피커에서 녹음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기 뺏기고 싶어? 시키는 대로 해. 강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민재는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저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강민재가 단상에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박 실장이 단상 위로 올라와 낡은 서류 한 장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15년 전 지은 아가씨를 유괴하라고 사주한 심부름센터 직원의 자백서입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강민재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동철은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손녀를 2번이나 죽이려 했어. 넌 인간도 아니야. 강동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장 뒷문이 벌컥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민재 씨 횡령, 배임, 특수절도 교사 및 유괴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강민재는 울부짖었습니다. 삼촌,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강민재가 강동철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강동철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습니다. 지은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가 끌려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강민재가 끌려나가자 장내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강동철은 지은을 단상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한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와 함께 이 아이가 대주주로서 감시할 것이다. 강동철이 선언했습니다. 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 바르고 정직한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지은의 말에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려 했지만 강동철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지은과 함께 당당하게 퇴장했습니다. 복도로 나온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냈구나, 우리 손녀. 강동철이 지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셔서 가능했어요. 지은이 강동철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저택에서 강동철과 지은, 변호사가 마주 앉아 호적 정리를 논의했습니다.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우진군은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동철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강동철이 물었습니다. 지은 아가씨의 양부모님이 낳으신 자녀라 회장님과는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강동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은은 긴장하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우진이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건가? 강동철이 묻자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진이 못 보내요. 우진이 나가면 저도 나갈 거예요.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제가 업어 키웠어요. 저한텐 친동생이고 자식 같은 아이예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강동철은 지은이 우진을 차에 태우고 대리운전을 하며 지켜온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아기를 숨겨가며 생계를 꾸린 지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강동철이 껄껄 웃으며 지은을 안쳤습니다. 누가 내보낸대? 성격 급한 건 날 닮았구나. 강동철이 지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동철은 변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입양 절차 밟아. 내 손녀가 엄마처럼 키운 아이면 내 손자지. 강동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늦둥이 손자로 입적시켜. 이 아이는 내게 하늘이 준 선물이야. 강동철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 입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은 안도감에 강동철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놀던 우진이 아장아장 걸어와 강동철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우진이 어설픈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강동철은 감격하여 우진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래, 내가 내 할애비다. 강동철이 우진을 높이 들어올리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넓은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실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택의 차가웠던 공기가 비로소 온기로 바뀌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TV 뉴스에서 강민재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강동철은 알코올 중독 치료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지은이 꽃다발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퇴원 축하드려요, 할아버지.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술 냄새 안 나지? 강동철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지은은 대학생이 되어 캠퍼스를 누비고 있었습니다. 경영학과 전공 서적을 낀 모습이 제법 태가 났습니다. 강의가 끝나자마자 지은은 학교 앞으로 온 강동철의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 카시트에는 2살이 된 우진이 타고 있었습니다. 누나. 우진이 반기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아기를 숨겨서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차에서 편안하게 우진과 장난쳤습니다. 한편 교도소 면회실에서는 강민재가 초췌한 몰골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독방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처량했습니다. 강동철은 지은과 함께 보육원을 방문해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너 같은 아이들이 돈 때문에 가족과 헤어지는 일은 없어야지. 강동철의 말에 원장님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며 15년 전의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아이들이 지은을 따라다니며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세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우진이 반찬 투정을 하자 강동철이 짐짓 엄한 척했습니다. 이 녀석 누나가 어떻게 키웠는데. 강동철이 우진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이 웃으며 우진의 숟가락에 반찬을 올려줬습니다. 평범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강동철은 지은에게 제안했습니다. 주말에 드라이브나 갈까? 네가 운전해 볼래? 강동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이번엔 대리비 안 받아요. 지은이 농담을 던졌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행복한 저녁 밤이 깊어갔습니다. 화창한 주말 오후였습니다. 강동철의 차고지가 열리고 지은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조수석에는 강동철이, 뒷좌석 카시트에는 우진이 선글라스를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익숙하게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습니다. 파란 바다가 차창 밖으로 펼쳐졌습니다. 강동철은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좋구나, 정말 좋아. 강동철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 운전 중에 힐끗 대시보드를 쳐다봤습니다. 15년 전 낡은 흑백 사진 옆에 새로운 액자가 하나 더 붙어 있었습니다. 놀이공원 회전목마 앞에서 강동철, 지은, 우진 셋이 환하게 웃고 있는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의 손등 흉터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더 이상 흉측해 보이지 않고 훈장처럼 보였습니다. 우진이 뒷좌석에서 동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별, 작은 별, 아름다운 별. 우진이 귀여운 목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강동철이 박자를 맞춰 손뼉을 쳤습니다. 지은도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어둠이 잠시 스쳤지만 곧 눈부신 빛의 출구가 나타났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차가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우진아, 받아봐. 지은이 백미러로 우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와, 예뻐. 우진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강동철이 지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구나. 강동철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우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강동철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우진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기도 하지만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화면이 서서히 멀어지며 해안도로를 달리는 차가 작은 점이 되었습니다. 15년간 헤어져 있던 할아버지와 손녀가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지은과 강동철 할아버지, 그리고 작은 우진이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이 피보다 더 진한 유대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지은이 혈연 관계가 없는 우진이를 자식처럼 키워온 것처럼 강동철 할아버지도 우진이를 진짜 손자로 받아들였죠. 진정한 가족은 함께 있을 때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악한 계획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요. 지은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들이 결국
가족과의 재회라는 기적으로 이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보여줍니다. 15년 동안 손녀를 그리워한 할아버지의 마음,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한 지은의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사연을 듣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